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미야게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양보를 통한 미국 압박 전략이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평하고 했습니다. 4월 9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 일본은 24%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90일 동안 유예를 가졌습니다. 또 굉장히 이시바 총리도 당황하고 이시바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요. 종전 80주년을 기념해서 이시바 담화가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이시바 담화는 발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의 미국 대규모 투자 결정에도 트럼프의 관세 24% 부과 결정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조금 2월 7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리더십이 부재해서 일본이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일본이 먼저 트럼프하고 이 면담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이 이시바 총리가 준비했던 게 4가지 조언과 한 가지 이제 오미야게 전략이라고 선물 보따리를 이제 가지고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전략이 뭐냐면 일단 트럼프하고 만날 때 첫 번째, 트럼프가 이야기하는데 면전에서 반대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조건 짧은 문장으로 얘기해라. 세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논리를 들이대지 마라. 마지막 4번째가 일본이 그동안 미국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강조해라. 이렇게 4가지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얹어서 한 가지 이제 전략이 바로 이제 오미야게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선물 보따리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쌌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8천억 달러를 일본에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를 25% 늘려서 1조 달러 투자하겠다. 두 번째가 이제 얼마 전까지도 뭐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인수가 아니라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가 미국의 LNG를 일본이 많이 이제 수입해서 무역 수지 균형을 좀 맞추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 비교해서 트럼프 2기 때 2배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자평을 했습니다. 이 선제적 양보를 통한 미국 압박 전략이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평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일본의 야당 대표였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정 성과가 있었다라고 사실 야당이 칭찬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좀 반발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는 일본제철 입장에서는 투자의 전제 조건이 완전 자회사화, 이걸 완전 자회사하는 게 투자의 전제 조건인데 이시바 총리가 일본 전체 국익을 대변하면서 너무 이제 일본제철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이제 일본제철에 대해서 지분 관계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100%를 뭐 다 지분을 일본제철이 US스틸의 100% 지분을 가져가는지 50%를 뭐 소유하는지 뭐 대주주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는 일본제철에 공을 넘기는 형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성과가 있었는지 4월 1일에 미국의 이제 상무장관이죠. 하워드 러트닉하고 일본제철이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일본제철은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힘들고 하워드 러트닉을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4월 7일에 어떤 그 일정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4월 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대미 외국인 투자위원회라고 CFI-US라고 있는데요. 이 CFI-US가 일본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게 정말 미국의 국가 안보에 리스크가 되는지 재심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제철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진전이죠. 원래 이 CFI-US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달에 이 CFI-US의 심사 결과를 보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거래를 금지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되돌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가 지배하는 속에 갑자기 이제 연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발표가 됐죠. 줄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자동차 그리고 부품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되고 4월 5일부터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 기본 관세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4월 9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 일본은 24%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90일 동안 유예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황당한 반응이죠. 사실은 선제적 양보를 통한 미국 압박 전략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물을 보따리 싸갔는데 이게 아무것도 못한 옆나라 한국이나 이것저것 준비해간 일본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그래서 굉장히 이시바 총리도 당황하고 일본 여론도 웅성웅성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월 7일에 곧바로 트럼프하고 이시바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화통화 끝나고 나서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5년 연속 세계 최대 대미 투자국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트럼프는 일본이 미국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저들은 우리에게 수백만 대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못 팔고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결국에는 전화통화에서도 별다른 어떤 성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일본이 걱정하는 거는 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앞으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GDP 성장률의 한 5.9% 정도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상호 관세라는 게 일본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적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서 최대 GDP의 한 0.8%나 0.9%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 자동차 산업이죠. 일본에서 미국에 지금 수출하는 자동차가 한 137만 대, 8만 대 이쯤 됩니다. 일본이 수출하는 자동차의 한 3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동차라는 게 일본어로 이제 스소노가 히로이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후방 연쇄 효과가 굉장히 커서 관련된 산업, 뭐 고용 규모 이런 게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만약에 관세가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미국 내 일본차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출이 줄어들고 그러면 일본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와 고용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일본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크고요. 추계를 해보면 대략 이번 관세, 추가 관세 조치 25% 자동차 추가 관세 조치로 일본 경제, 일본 GDP의 한 0.2% 정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가 굉장히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지금 일본 경제가 한 0.5% 성장하면은 평타 친 거거든요. 그래서 1% 성장하면 굉장히 잘한 거기 때문에 그 평타 0.5%로 생각하면 한 절반 정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사실은 자동차 산업의 이 관세 충격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4월 16일부터 이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이 관세 협정을 이제 일본이 시작하는데요. 일본은 지금 이제 더 다양한 패키지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 미일 경제협력, 관세 등이 일본 내 여론이나 정치적 분위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연달아서 줄줄이 발표했을 때 일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여론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전에 그 아베 전 총리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그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플래터리 전략이라고 어떻게 하면 아첨 또는 뭐 트럼프 마음에 들게 하는 더 큰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여론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과연 맞는 길인가? 결국 그렇게 해서 일본만 관세를 좀 낮춰달라고 하는 전략이 과연 미국 이외 다른 나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남미라든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는 지금 일본의 어떤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다.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볼 때 지금 일본의 행태가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크게 지금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느 쪽이 됐든 이시바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시바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사실은 크고요. 이시바 총리에 대한 믿음이 잘 안 가는, 원래부터 트럼프하고 이시바 총리는 결이 잘 맞지 않는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래도 이시바 총리가 생각보다는 잘했다는 평가였는데, 이 관세 발표되는 걸 보면서 결국 이시바 총리가 한 게 뭐냐라는 여론으로 다시 돌아섰고, 게다가 지금 이시바 총리가 국내 여론이 악화된 게 상품권 문제가 걸려 있어요. 2025년 3월 달에 일본에서 대서특필을 냈는데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의 초선 의원 15명에게 한 명당 10만 엔씩 상품권을 돌렸습니다. 본인은 이제 사비로 마련한 회식비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가능성도 있고 또 도덕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예전부터 뭐 청렴 결백 내지는 도덕성을 강조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품권 논란이 이시바 총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결국 지금 이시바 정권의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에 참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과연 그 이시바 체제로 이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지금 일본하고 관세 협정에 나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이 사람이 1991년에 조지 소로스 펀드에 들어가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 이 소로스 펀드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까지 했는데요. 또 4월 1일 날에 일본 제철하고 협상을 한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도 켄터 피처 제럴드라는 이제 투자 회사 CEO로 재직을 했었고요. 또 한국에서 이제 미란 보고서라고 이제 유명한 스티브 마이런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이 사람도 지금 허드슨 베이 투자사의 수석 전략가예요.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트럼프 진용이 모두 비즈니스맨들이라는 거죠. 월가의 어떤 금융 관련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에 맞서는 일본의 이 협상팀은 전부 다 관료들입니다. 과연 미국과 협상을 해서 일본이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그 부분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의 가장 큰 걱정,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미국 의존도는 어느 정도로 심한 상황인가요? 일본의 미국 의존도라고 하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딱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군사적, 안보적 의존도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은 일본 헌법 구조라고 하는 게 미국 주도로 작성된 헌법에서 우리가 이제 헌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전의 맹세라고 해서 전쟁을 포기하고 또 군사력 보유 제한을 규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미일 안보적 체결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지금 책임지는 구조가 확립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자위대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 성격이 결국 강할 수밖에 없고, 핵 억제력을 포함한 대부분 주요 안보는 사실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어떤 일본의 미국 의존 구조,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고요. 사실은 이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의존적 구조가 더 심한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의존이에요. 이건 좀 역사적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달러가 국제 무역 결제 기준 통화가 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거는 미국 달러가 금하고 고정이 되고 나머지 각국의 통화는 달러하고 연결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고정 환율제로 묶이는, 그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인데, 이 시기에는 이제 자유무역이 유지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서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1950년대, 60년대인데요. 이때 미국이 연평균 한 4% 성장했고 일본은 무려 9%씩 매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꽃 피웠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기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는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만 트리핀 딜레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면서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전 세계에 달러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말 이게 금으로 교환해 주는 게 맞을까? 미국이 정말 이렇게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은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각국에서 금태환 요구를 하게 되고, 금으로 바꿔달라, 이 달러 믿지 못하겠다. 결국 그게 되면서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라고 해서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결국 전 세계 경제가 번영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달러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 달러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미국만 잘 나가야 돼요. 다른 나라는 못 살아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 이 트리핀 딜레마 때문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또 70년대에 두 번의 오일 쇼크를 겪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하고 서유럽이 2%, 3% 성장 정도로 머물러 있는데, 그나마 일본은 4%, 5% 매년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가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당시 일본 경제를 전 세계 기관차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본 경제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가트 체제라고 하죠. WTO 이전의 가트 체제에서, 즉 상품 무역 시대에 일본이 이 가트 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가트 체제 하에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관세를 낮추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미국과 유럽에 대량 수출을 할 수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노즈쿠리라고 하는 장인 정신과 결합된 굉장히 수준 높은 제조업이 발전돼 있다 보니 전 세계 상품을 수출하면서 일본 경제가 잘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미일 통상 마찰이 굉장히 심해지죠. 지금 미중 마찰만큼이나 미일 마찰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1989년에 일본에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이란 책이 나옵니다. 뭐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데, 당시 이제 작가이자 보수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하고 소니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이죠. 모리타 아키오가 공동 집필했는데, 일본은 그동안 너무 미국에 의존적이었다. 이제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또 그런 인종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은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산업 경쟁력은 엄청나게 약화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거는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지금의 일본은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지금은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초크 포인트를 일본이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반도체라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 간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건 간에 무게 정확도는 결국 정밀한 이 컴퓨팅에 들어가는 일본산 반도체인데, 이거 우리가 수출 통제하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80년대가 일본의 전성기잖아요. 그러면서 NEC 같은 경우에는 1985년부터 91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를 계속 했었거든요. 당시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서 6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미국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미국의 견제는 사실 80년대 굉장히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죠. 먼저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해서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의 가치를 올리는 이런 합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해인 1986년에 맺었던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원가를 공개해야 됐었고요. 일본 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업체의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이런 미션을 줬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그렇지만 이 미션을 이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인 1987년에 보복 관세를 100% 매기거든요. 미국이 일본에게. 결국 이런 것들이 일본의 수출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면서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고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서 네거티브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은 10년 동안 1차 반도체 협정, 2차 반도체 협정 이래가지고 1986년부터 96년까지 10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요. 그 결과 한 92년 정도부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97년 정도가 되면 한국하고 일본이 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역전이 일어나죠. 결국 일본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튼튼한 미일 동맹,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지 않도록, 내지는 미국이 일본의 뒷다리를 잡지 않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맞불 전략을 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만감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처럼 했어야 됐나? 아니야, 우린 중국처럼 했으면 아마 더 크게 당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여하튼 미국의 의존 내지는 미국의 조력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다는 걸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미국의 어떤 선물을 가져가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이 사실 더 큰 그런 상황이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한국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됐을 때, 당선됐을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는 정치 국회의원 시절에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친한파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전향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 할머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고 피해자가 납득할 정도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자민당의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발언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에 이시바 총리가 당선됐을 때 굉장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한국의 리더십 부재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2023년부터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걸 견인한 게 사실은 한국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억지로 끌고 가고 일본이 좀 이렇게 수긍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따라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을 당신들이 채워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견인차 역할을 하던 한국 측의 리더십이 부재인 상태가 돼서 그런 협력 무드가 좀 동력이 상실이 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시바 총리의 어떤 권력 구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시바 총리가 당내 입지가 굉장히 약한 편이고요. 결국 국민민주당 또는 일본 유신회 같은 다른 당과의 정책 조율,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타협의 정치 말하자면 이걸 일본에서는 이제 각외 협력이라고 가크가이協力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 자신의 색깔을 명확하게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올해 2025년이 일본에서는 종전 8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종전 80주년을 기념해서 이시바 담화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 담화라고 하는 게 이제 총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죠. 그래서 그 기대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시바 담화는 발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담화를 얘기하기에 앞서 조금 복습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담화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무라야마 담화입니다. 1995년 8월 15일에 당시 이제 무라야마 토미이치 총리가 발표한 공식 담화인데요. 왜 이 담화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식민 지배와 침략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아시아 나라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 이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한다. 는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일보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무라야마 담화는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2015년에 그러니까 종전 70주년을 기념한 사망한 전임 아베 신조 총리 아베 담화가 발표가 됐거든요. 무라야마 담화가 일보 전진한 담화였다면 아베 담화는 약간 이보 후퇴한 듯한 담화였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뭐 형식상으로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일본의 전후 태어난 세대가 한 80% 이상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2차 세계대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사죄는 여기까지 하고 끝이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시바 총리에게 기대했던 거는 이런 아베 담화를 어떻게 보면 좀 뒤집고 다시 진일보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전향적인 뭔가 나오지 않을까? 담화가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시바 담화는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민당 내 보수파가 아니 아베 전 총리가 70주년 담화에서 다음 세대에게는 사과하는 그런 사죄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니 왜 이시바 총리 당신이 또 그걸 다시 번복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냐라는 이런 반발이 굉장히 강한데요. 결국 당내 역학관계 속에서 이시바 총리가 충분히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 자신은 뭔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의 입장, 정부의 공식 입장화하기에는 이시바 총리의 지금 권력의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80주년 담화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한일 관계도 앞으로 이제 이거보다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긴 합니다.